이번 시간에는 구단원, 고체와 유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태로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태는 어떤 물질을 고온으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이제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처럼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체는 그림처럼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또는 분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격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 원자들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체는 고체처럼 원자들이 격자를 이루고 있진 않지만 이 원자들 또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고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는 고체와 다르게 어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이 액체를 담는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기체의 경우는 이제 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요 액체와 기체, 플라즈마를 포함해서 액체와 기체의 경우를 유체라고 부르는데요. 유체는 말 그대로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도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면서 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유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밀도라는 것이 있는데, 밀도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질량이 M, 부피가 V고 질량이 M인 물질이 있을 때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를 하고요. 따라서 단위는 k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좀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물이죠, 물. 보통 물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거를 kg per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런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질량이 약 1000kg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공기의 경우는 1.29kg per 세제곱미터, 그래서 물의 약 1000분의 1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경우는 0.917로 보통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밀도가 더 커지는 반면 물의 경우는 액체 상태일 때가 고체 상태일 때보다 밀도가 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것처럼 금속들의 경우는 보통 물에 비해서 밀도가 크죠. 그리고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물의 경우는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가 되죠. 그리고 4도씨 이하에서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또 4도씨가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밀도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요. 압력은 이것도 아마 이미 배운 내용일 텐데 단위 면적당 힘, 어떤 물체의
어떤 물체, 단면적이 A인 물체에 F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단위는 뉴턴포 제곱미터인데 이 뉴턴포 제곱미터를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유체, 특히 유체의 압력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이 유체 내에서의 압력을 따질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이런 유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그릇에 어떤 유체가 담겨져, 뭐 액체라고 합시다. 액체가 담겨져 있을 때, 이 유체의 모든 점에서 이 유체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이 유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다. 유체의 어느 지점도 가만히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자, 유체 내의 어떤 한 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에 있는 유체가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면 이 부분에 있는 유체가 받는 모든 압력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요 내용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그 유체를 이런 그릇에 담아놨을 때, 자, 요 두 지점을 볼게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는 유체는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 다 동일해야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점도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이 부분이 이제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때 이제 요만큼 이제 유체를 점으로 보지 않고 요 모양, 요만큼의 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유체로 본다고 하면 이 점에 가해지는 힘들은 지금 표시된 요 부분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힘도 요걸 전체로, 요걸 하나의 유체로 봤을 때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힘들을 다 합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힘들을 다 합해주면 결국은 이제 벡터 합을 해주면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점이 받는 힘을 다 더해주면 윗방향으로, 수직으로,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윗부분의 깊이, 자, 요 유체 표면으로부터 요 깊이를 y1,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깊이를 y2라고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이 부분의 유체가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해지는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써보면, 자, 요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을 P2, 윗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을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Y2를 요걸 이제 Y라고 하고, 요거를 Y 플러스 D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의 압력을 PY, 그리고 이 깊이에서의 압력을 PY 플러스 DY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의미하는 건 압력이 이 Y의 함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면적을 각각 A라고 하면 지금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PY 플러스 DY의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PY의 A인데 지금 위쪽에서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중력은 이 부분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지금 유체 밀도를 로우라고 하면 이 부분의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는 이제 d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서 이게 질량이 되죠. 그래서 요 알자 힘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양변을 A로 다 약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PY 플러스 DY 마이너스 PY가 되는데,
요걸 이제 dp라고 말할 수가 있죠. dp라고 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dy로 양변을 나눠주면 dy분의 dp는 rho g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dy분의 dp라는 거는 y에 대한 압력 변화, 그러니까 깊이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변화율이 rho g로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압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py, 깊이에 따른 압력은 rho g y다 해서 깊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 대기압, 이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어떤 그 깊이가 h인 곳에서의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rho g h,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체 내에서의 압력은, 자,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체 내에서의 압력은 깊이에만 의존한다. 깊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다시 한번, 유체 내에서의 압력은 표면으로부터의 깊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깊은 곳일수록 압력이 더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압력에 대한 중요한 사실, 유체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점에서나 물체의 표면의 수직이고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 자, 이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는 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체 내에서의 압력은 깊이에 비례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압력의 방향이 그 물체의 표면의 수직이다 하는 이 부분,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압력이 표면의 수직이라는, 힘이 표면의 수직이라는 걸 뭐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를 비스듬하게 유체에 넣었을 때,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담궜을 때,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 물체가 없다고 했을 때 요 점에 있는 유체가 받는 힘들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작용해야 된다고 했죠. 이 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힘의 합은 똑같이 0이 되지만 이 각각이 미치는 힘의 크기는 깊이가 깊은 곳에서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물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 작용하는 힘은 이게 사방에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데 이걸 다 합해주면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에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면에 수직하게, 하지만 이제 이쪽 부분보다는 더 큰 힘이 작용을 하겠죠. 수직하게 이렇게. 사실은 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요 면도 요걸 이제 유체 대신에 물체로 채워 넣게 되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이 부분이 유체로부터 받는 힘은 뭐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작용하는, 이 부분이 유체로부터 받는 힘들을 다 더해주면 역시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원리. 자, 파스칼의 원리는 이제 갇혀있는 유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갇혀있는 유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는 파스칼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갇혀서 이제 정지해 있는 갇혀있는 유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유체의 모든 부분과 용기 벽면으로 감쇄 없이 전달된다. 자, 그림처럼 이렇게 U자관에다가 유체를 넣어놓고요. 양쪽을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쪽에다가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쪽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이쪽 면에 가해주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A1분의 F1이 되겠죠. A1분의 F1이 되겠습니다. A1분의 F1. 자, 그런데 이 압력이 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이 곧 여기서의 압력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가해지는 힘을 F2라고 하고 이 면적을 A2라고 하면 이 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A2분의 F2가 되는데 이쪽에서 가해준 압력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는 자, 단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가해지는 이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도 다 이걸로 똑같다는 얘기고요. 요 안에서 가해지는 요 유체 내에서의 압력도 다 이걸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자, 이쪽의 면적을 작게 해주고 이쪽의 면적을 크게 해준 다음에 이쪽에 작은 힘을 주면 이쪽에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더 큰 힘이 작용을 하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지게차라든지 또는 이제 카센터에서 차를 들어올 때 사용하는 리프팅 장치에 바로 이 유압식으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내는 이런 장치를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력입니다. 부력. 자, 부력 또는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이제 부력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자, 유체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잠긴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액체의 무게와 같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부분이 이제 유체입니다. 유체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물체로 채워 넣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어떤 물체로 채워 넣게 되면 이 물체가 이 유체로부터 받는 부력의 크기는 이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유체 밀도를 로 유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이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질량이 되겠죠. 이게 로 V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물체의 질량이 아니라 유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해준 이 힘이 이 물체가 받는 부력이다. 부력의 방향은 당연히 위쪽으로 뜨는 힘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그 힘이 작용을 하는가? 왜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는가? 이걸 좀 따져보면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이제 유체가 아니라 어떤 물체가 채워져 있다고 볼게요. 그 전에 이 유체가 받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유체가 받는 힘을 따져보면 자, 요 아래쪽에서 압력을 P2, 위쪽에서 압력을 P1이라고 하면 P2 마이너스 P2A 마이너스 P1A가 요 유체의 중력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부피를 계산해주면 면적이 A고 높이가 Y2 마이너스 Y니까 바로 요게 요 유체의 부피 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힘의 크기가 바로 여기에 이제 유체가 아닌 어떤 물체로 채워 넣었을 때 그 물체가 받게 되는 부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압력의 차이 때문에 받게 되는 힘이 바로 부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가 깊을수록 압력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작용하는 힘이 위쪽보다 항상 크게 돼 있죠.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항상 위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부력의 크기다. 앞에 나왔던 이 식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유체 대신에 밀도가 로 제로인 어떤 물체로 채웠다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해보면 방금 설명한 부력이 있고요. 이 로는 유체의 밀도. 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부력 빼기 중력이 되고요.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유체 밀도가 물체 밀도보다 크면 알짜힘의 방향이 위쪽이 돼서 이 물체는 뜨게 되죠. 뜨게 되고요. 반대로
물체의 밀도가 더 크게 되면 R자임의 방향이 아래쪽이 되니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떤 물체가 어떤 유체에서 뜰지 가라앉지를 결정하는 건 그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밀도다. 무조건 그 물체의 크기나 질량과 관계없이 물체의 밀도가 유체보다 크면 가라앉는 거고 물체의 밀도가 유체보다 작으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체가 흐르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유체가 정적인 상태, 멈춰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물체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체가 흐르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선형 흐름 또는 층흐름, 층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체가 이렇게 어떤 라인을 따라서 쭉 갈 때, 그러니까 요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요점을 지나간 유체가 있으면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유체도 반드시 요점을 다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식의 유선형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류가 있습니다. 난류. 이 난류는 이제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유체의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유체의 속도가 급격히 변할 때 이제 난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난류는 이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난류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체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상유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상유체라는 건 이제 보통 유체의 특성으로 이제 점성이 보통 있는데요.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압축적이다라는 얘기는 유체의 어떤 압력,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유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은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서나 밀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유체 운동이 일정하다. 유체 운동이 일정하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흐름이 일정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체가 이런 관을 지나간다고 할 때 이 관의 어떤 한 점, 요점에서의 유속이 있겠죠. 요점에서의 유속이 있을 텐데 이 유속이 그러니까 같은 점에서의 유속이 시간이 지나도 유속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요점은 요점대로 시간이 지나도 요점에서의 유속은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는 뭐 영어로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유체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나중에 이제 전류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나타낼 때 많이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꾸준한 상태 그런 뜻입니다. 꾸준한 상태. 어떤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뒷부분에서 다룬 상황은 정상 상태에 대해서만, 어떤 이상 유체의 정상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가정 하에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연속 방정식인데요. 자,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어떤 관을 따라서 유체가 흐를 때, 자,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의 면적을,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또 이 부분을 통과하는 유속을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끝부분의 단면적을 A2, 이 부분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V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압축성, 그러니까 유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유체가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흘렀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여기 들어간 유체가 여기까지 간 거리를 델타 x1이라고 해봅시다. 델타 x1. 그럼 이제 델타 t초 동안 델타 x만큼 간 거니까 이거는 이제 v1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유속이 v2고 똑같은 시간 델타 t가 지났다고 하면 델타 x2는 v2의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지나간 유체의 부피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지나간 유체의 부피가 아니라 질량을 따져보면
밀도 곱하기 이 부분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면적 곱하기 델타 x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델타 x1이 v 델타 t라고 했으니까 v1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관을 따라 유입된 그 유체의 질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2번을 통해서 빠져나간 유체의 질량을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체, 이 전체, 이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 전체를 봤을 때 유체의 부피는 변화가 없어야 되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간 유체가 들어간 양만큼 빠져나가줘야 이 부분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모든 순간에 같아야 된다.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이건 동일한 유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같겠죠. 따라서 A1, V1은 A2, V2가 된다. 이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상 상태일 때 이 연속 방정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하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노이 방정식입니다. 자, 어떤 유체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유체가 처음에 요거 이제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떤 유체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다. 여기까지 채워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A에서 C까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 요 왼쪽 끝의 면적을 A1 그리고 왼쪽 끝에서의 유속을 V1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 나가는 부분의 면적을 A2 그리고 이 나가는 유속을 V2라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채워져 있던 유체가 요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A에서 C까지 채워졌던 유체가 B에서 D까지 이동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 유체가 이동하는 동안 그 뒤에서 계속 또 유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유체가 요만큼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있던 유체가 요렇게 요런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에서 C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유체에 대해서 1에너지 정리를 써볼게요.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유체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외력이죠. 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에너지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을 먼저 따져보면 자, 이쪽 면에 가해지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해서 P1, A1이 되고요. 자, 이만큼 힘을 받으면서 델타 X1만큼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해준 일이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유체가 일로 흐르는데 압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왼쪽으로. 그래서 그때 힘의 크기는 압력 곱하기 면적해서 P2A2가 되고요. 이 부분에 유체가 이동한 거리를 델타 X2라고 하면 이 둘을 곱한 것이 P2가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체에 가해진 외력이 한 일, 이 유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한 일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 어떻게 따지냐면 자, 요만큼 있던 유체가 요만큼 갔어요. 요렇게 있던 유체가 요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회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은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따져주면 돼요. 처음에 요건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이 부분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 빼기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가 되죠. 요걸 이제 써보면 요 부분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m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속력이 V1, 빠져나갈 때의 속력이 V2,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가 되고요.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던 유체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요 회색 부분은 변화가 없죠. 운동 에너지 뿐만 아니라 위치 에너지도 변화가 없죠. 그럼 이제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는 결국 이 부분의 위치 에너지 빼기 이 부분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높이를 y1, 이 부분의 높이를 y2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m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m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면적 곱하기 델타 x, 이게 부피가 되죠. 이건 여기서의 m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 a2 델타 x2, 그래서 요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죠. 연속 방정식. 그래서 요 식에서 m 대신에 로 a 델타 x를 넣어주고, 이제 로를 a를 다 요 값이 같은 거니까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거. 여기에도 요 m에도 여기 이제 v2에 해당되는 거니까 a2, 잘못 썼네요. a1, a2 델타 x2 곱하기 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로 a1 델타 x1이고, 여기도 로 a2 델타 x2, 여기도 로 a1 델타 x1인데, 자, 요 값들이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요 값이 다 같기 때문에 요거를 다 약분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1에너지 정리로부터 유도가 된 식입니다. 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거라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직경이 D제로, 이 부분이 D제로, 직경이 D제로인 수도꼭지에서 V제로의 속력으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이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H만큼 내려갔을 때, H만큼 물줄기가 내려갔을 때, 요 내려간 쪽에서의 직경을 D라고 할 때, 그 D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봐라. 자, 이 경우는 이제 물을 이제 그 수도꼭지를 한번 돌려놓고 가만히 두게 되면 일종의 이제 정상 상태로 흐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먼저 써주면, 이 부분의 직경이 D제로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원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면적은 파이 곱하기 2분의 1 D제로의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면적 곱하기 속도가 이 아랫부분에서의 면적 곱하기 속도와 같다 하는 연속 방정식을 하나 써주면